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진단 총선 이후 달라지는 투자 전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 국회의원 22대 총선 결과가 뭐 완전히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결과 확인해 보셨죠. 이제는 갈등을 딛고 좀 화합하는 쪽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현재 시간 7시 18분입니다만 지금까지 총선 결과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부터 일단 우리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역구 개표 결과가 조금 더 빨리 나옵니다. 현재까지 개표율이 99.8%인데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지역구 254곳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61석을 가져갔고요.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이 각각 한 자리씩을 차지했습니다. 무소속 당선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 정당의 목소리 높이겠다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이후에 오히려 소수 정당의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런 구도도 관측이 됐고요. 비례대표 현재까지 득표율 보면은 범야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이 두드러집니다. 기존의 예측대로 10석을 현재 넘어섰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비슷한 정도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범야권의 의석이 180석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당초 출구조사보다는 여당이 선방을 했지만 범야권 의석 180석 이상이라는 이 숫자가 가지는 무게감이 꽤 큽니다. 이 숫자들은요,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지형이 4년 전으로 되돌아갔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 보궐선거 이전의 구도대로 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힘이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에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바라는 법은 패스트 트랙을 써서 이 어떤 반대에도 그냥 통과가 될 것이고, 야당이 꺼려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당히 기울어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접전 지역이 한 50여 개, 꽤 많이 분류가 당초 됐었는데 이렇게 범야권이 180, 190석 이렇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거의 야당이 많이 승리를 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투표 결과 직전까지 여당, 야당 모두 아마 전체 지역구 가운데 한 50곳에서 55곳 정도는 경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접전이 많았고 득표율도 보면은 51% 이렇게 얻어서 당선된 후보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3시 반까지 봤더니 보니까 아무래도 득표율 차이가 1%포인트 미만인 곳을 초접전 지역이라고 하는데 3시 반, 4시까지도 이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갑이라든가 중성동을, 그리고 송파병, 이런 곳들이 전부 야당의 우세로 이제 확정이 되었었거든요. 또 사전 투표 결과가 합쳐지면서 판세를 역전하는 지역구들도 상당히 늘어났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판세 역전하고 이런 데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경 오늘 처음으로 썼나요? 네, 오랜만에 쓰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정치, 지형 이런 것들도 우리 관심입니다만 우리 경제나 증시에 대한 영향, 이게 우리의 핵심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느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사실 저희도 이거 어느 정도는 총선을 앞둔 공약성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 정책들이 사실은 총선 이후에 입법까지 이루어져야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었다는 점은 투자자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감세, 세금을 줄이는 정책은 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야당은 그동안 정부의 이 세법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부자감세의 그런 논란이 그 계속 프레임을 있었죠. 계속 걸려고 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정책들이 동력을 좀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책들이 상속세, 증여세 완화고요. 그리고 총선 직전에 저희가 잠깐 다뤘던 부가세 완화, 10%를 5%로 감해주겠다. 그건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나 기업들을 위한 세액 공제 조치, 그리고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이 금투세 폐지, 이런 공약들의 실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또 이슈였죠. 이게 좀 불투명해졌다고 보는 심리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라는 분석들이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세 요거 이제 내년에 도입이 될 텐데 요거 이제 폐지를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사실 요런 세법 개정이라는 법 개정 이런 것들은 사실 야당 반대가 있으면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상 거의 이제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투자 입장에서 좀 찾아보자면 일단 이 야당이 그동안 어떤 지점들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지 맥락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부분이 거대 야당이 이제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대신에 투자자한테 내놓은 이 당근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종합자산계좌, 이 ISA에 대해서 이 여당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도 이거 가입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더 늘리면은 금투세 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를 펼쳤거든요. 네, 비과세가 이제 전제로 되고 있으니까요. ISA 계좌 안에서는. 맞습니다. 이 투자 대상을 해외 주식까지 확대하고 이 ISA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소득들 비과세 늘려주겠다. 한도 없는 비과세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혜택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 만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것은 조금 단순하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봐야 할지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ETF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올해 7월 중순부터요. 이 가상화폐 관련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ETF 시장이 활력을 띨지 조금 봐야 되는데 혹은 자산의 분배가 증시에서 코인 쪽으로 향하게 될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야당이요. 이 7월에 가상자산 관련 법률 시행 시점과 맞물려서 비트코인 현물 ETF, 금융위원회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겠다, 도입하겠다라는 입장들을 공약으로 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거대 야당이 된 이상에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놓은 게 사실입니다. 뭐 투자도 많이 했었죠. 국회의원, 그렇죠. 야당 국회의원. 어찌 됐든 지금 간밤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는데 홍콩의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간밤에 암호화폐 일제히 상승을 했다.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니까. 어찌됐든 지금 여당의 이제 참패, 요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올 들어서 증시를 끌어올린 이슈 중에 큰 게 밸류업이었단 말이죠. 증시 밸류업. 요 증시 밸류업 이슈는 약간 동력을 조금 잃을 가능성, 요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밸류업 관련해서 기업들이 주가 부양을 하려면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강제력을 좀 띄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죠. 정부가 이 밸류업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이제 5월에 세미나를 할 텐데 기업들을 위한 세금 혜택 통한 주가 부양도 있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면 여기에 관련한 이 세금 혜택도 주고 배당을 많이 준 기업에 투자를 하면 배당 소득세도 좀 감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거 역시 법을 손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야당은 지금 세금 깎는 것에 대해서는 완연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당이 어떤 액션 취하기 전에 시장에서 우려 심리가 확산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 이슈 우리 총선 이후 달라지는 투자 지형 요거 관련해서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총선 이후 어떻게 투자 지형이 달라질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런 거 관련된 보고서를 썼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연구원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우리 가장 네네. 중요한 거 이제 총선 결과는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여당은 참패, 야당의 승리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혜주 요거 지금 궁금하단 말이죠. 뭐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번 총선 결과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영향을 미쳐야 됐으려면 야권이 200석 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권이 150석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도와 크게 바뀌는 건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라고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오늘 보셔야 될 것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기대하는 업종 종목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금융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원전 관련주 그리고 좀 그동안 눌려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가 크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이해득실 주가 흐름이 크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21대 국회의원 그 구도랑 거의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영향력은 중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특히 한국 총선 결과가 증시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방향성을 바꾸고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며칠 동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원전주를 보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1대 이번이 22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22대가 발족이 되고 21대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여소야대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주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 네. 원전주는 조금 하락 가능성, 신재생은 상승 가능성. 요거 염두에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하락세를 꼭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압도적으로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여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했다면 명확한 방향성이 나왔을 텐데 지금 결과로는 그동안의 흐름과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여전히 야당이 200석 가까이 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정책 드라이브가 더 강하게 걸릴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부족화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을 밀어붙일 만한 힘도 야당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거부권을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등락은 있겠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는 어렵겠다. 따라서 지금부터 한 며칠 동안은 그 방향성이 나온 뒤에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방향성이 확인된 뒤에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그렇게 투자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올해 시장 전망, 그다음에 투자 전략,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일단은 이번 총선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제 증시에 미친 영향력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 미친 영향력은 아마도 어젯밤에 발표된 3월 CPI 충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 달러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채권금리는 레벨을 올렸고요. 미국 증시도 1% 전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 확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중국 실물지표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달까지는 좀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명확해져야지 방향성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4월, 5월까지는 좀 쉬어가는 그림 그리고 6월을 지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가는 그림이라 보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4월, 5월 중에 코스피가 2,600선 초반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비중 확대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조금 떨어지면 비중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 이제 어젯밤에 캐나다가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다음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확 밀렸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럽중앙은행 ECB는 오늘 밤에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한 시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분기 시작이 됐단 말이죠. 2분기에 주도주는 뭐가 될 걸로 개인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주동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주동 국면에서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된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보다는 저 PBR 관련주,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금융주가 5월 2차 세미나 그리고 6월 가이드라인 확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면서 나름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4월, 5월 중에 코스피가 레벨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조선 이런 쪽들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정 국면에서는 저 PBR 관련주 그리고 저점권에서는 주선 반도체 같은 수출주 바라보자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밸류업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또 수출 관련주, 반도체, 조선 요런 것들, 요런 업종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우리 이경민 부장님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신 기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총선 얘기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총선 이제 막 끝났고요. 우리 과거에 여러 번 우리 총선 뭐 4년마다 있으니까요. 대선은 5년마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총선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내 주식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앞으로 한두 달 전략 세우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 역대 데이터 하나하나 찾아봤는데요. 사실 총선 하나만이 우리 증시에 단기적인 영향을 끼칠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통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경민 부장께서 전화 연결로 짚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코스피 지수가 1983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11번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11번의 총선을 거치는 동안 총선 후 한 달 뒤에 코스피가 하락한 적은 6번 있었고요. 오른 적은 5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45.5%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의 비슷하지만 하락 확률이 조금 더 많긴 하네요. 1개월 동안. 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찾아보려고 봤더니 이 현재 여당의 전신, 뭐 혹은 야당의 전신 어느 곳이 당시의 집권당인지와도 큰 상관관계는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 숫자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집권당이 한나라당일 때 올랐고 근데 또 새누리당일 때는 내려갔고 민주당일 때 내려가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어느 때보다 증시 부양책을 단기적으로 많이 쏟아냈다. 그리고 이것이 법과 관련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 지형 변화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기보단 나쁠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는 점 역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과거 5번의 총선 결과를 우리 신 기자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 매우 크지는 않더라. 우리는 그동안에 하던 대로 총선 이런 정치 요거보다 다른 거 경제 이슈 이런 거를 조금 짚어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